여자친구의 한미정입니다. 13번째 강의인데요. PC 운영체제 중에서 운영체제 개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너무 길어서 두 개 파일로 나눴습니다. 스케줄링 기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케줄링이라는 단어를 앞쪽에서 그냥 잠깐 배웠었는데요. 자, 우리 스케줄링을 왜 사용하느냐.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절하게 그런 그 일정들을 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연예인들 매니저처럼 일정을 조정하는 겁니다. 어떤 일정? 자, 프로세스라는 것이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했죠. 이 1번 프로세스가 CPU에게 처리를 맡겼어요. 그래서 지금 CPU가 일을 처리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두 번째 프로세스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두 번째 프로세스가 나타나가지고 CPU를 쓰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 CPU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자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자원을 사용하는 순서, 그런 순서들을 어떻게 조정을 해주면 되느냐, 그런 것들을 스케줄링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들은 많은데 이런 자원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CPU는 한 대인데 프로세서는 두 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프로세스들은 CPU를 어떤 순서로 쓰면 좋겠느냐, 이런 기법들을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스케줄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법 중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선점과 비선점으로 나눕니다. 선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선수 친다. 낚아챈다라는 그런 개념 있죠. 선수 친다. 그 다음에 낚아채다. 자, 글씨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선수치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뺏어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의미의 스케줄링입니다. 나쁜 의미,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인데, 우리 그 남자친구 예를 들면, 남자친구 아주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다른 여자가 이 남자를 너무 좋아해서 중간에서 이제 남자를 빼앗은 거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낚아채는 그런 것을 선점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프로세스의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지금 1번 프로세스가 CPU를 지금 쓰고 있는 중에 다 쓰고 있다라는 결과가 아직 없어요. 다 쓰고 있다라는 그런 완료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료가 아직 안 됐는데 1번 프로세스가 아직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프로세스 2번 프로세스가 CPU를 내가 쓰겠다 하면서 그냥 가지고 간 거예요. 낚아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뺏어가는 스케줄링 방법을 선점 스케줄링이라고 하고요. 오버헤더가 많이 걸린다. 중간에서 이렇게 낚아채려고 하면 일단은 힘이 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선점이라고 합니다. 선점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래서 한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 프로세스는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뺏을 수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 프로세스가 CPU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내가 쓰고 싶을 때까지 다 썼으면 내가 완료되었다, 이런 그 시점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완료됐으면 이제 CPU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니까 CPU가 아무도 쓰지 않으면 이제 2번이 이렇게 2번 프로세스가 CPU를 이렇게 자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프로세스가 CPU를 쓰고 있으면 다른 작업이 그 프로세스 자체가 완료되기 전까지 CPU를 쓰고 싶을 때까지 다 쓰고 나중에 이제 그 다른 프로세스에게 이제 그 제어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분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었나요? 시분할 시스템은 일정한 시간을 프로세스마다 똑같이 줘가지고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일정 시간만큼만 일을 하고 다른 프로세스에 가서 또 일을 하고 또 다른 프로세스에 가서 또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은 1, 2, 3, 4, 5, 5개나 있는데 CPU는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해주는 이런 형식이었죠. 그래서 중간에 일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을 비선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의 여자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새로운 여자친구는 낚아채지 못하고 이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 지금 있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을 때까지 사귀고요. 나중에 헤어지면 이제 이 새로운 여자가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뭐 예시를 조금 이상하게 들었지만,
자, 선점 스케줄링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점, 먼저 선수 친다, 낚아챈다 라고 말씀드렸죠. SRT라고 하는 것은 Shortest Remaining Time이라고 해가지고요. 가장 짧은이라는 Shortest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Remaining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남아있는 수행 시간이 가장 적은 작업을 먼저 수행하는 기법이에요. 남아있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 그 작업을 먼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수행 시간이 가장 적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1번 사람은 머리를 감을 거고 2번 사람은 양말을 신을 거고 3번 사람은 목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3명의 사람 중에서 가장 빨리 일을 처리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자, 2번 양말 신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인 이런 사람들을 먼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수행하는 기법으로 시분할 시스템에서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시분할은 여기 조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RR이라고 나오는데요. 라운드 로빈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프로세스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 규정 시간, 그런 시간 조각을 슬라이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정한 시간, 요런 시간을 미리 정해가지고 CPU 스케줄러가 준비 상태 큐에서 정의된 시간만큼 각 프로세스에 CPU를 제공하는 시분할 시스템의 적절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프로세스가 1번 프로세스, 2번 프로세스, 3번 프로세스가 있다면 요런 타임 슬라이스, 시간 조각만큼만 일을 해주고 또 넘어가고 요만큼 해주고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그런 스케줄링 방법이 RR, 라운드 로빈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2번 비선점 스케줄링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지금 3개 나와 있는데요. 자, 비선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CPU를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 내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낚아챌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CPU를 점유하고 있으면 이 CPU를 점유하고 있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작업이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FIFO가 있습니다.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라는 특징인데요. 자,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CPU를 요청한 프로세스. 그래서 가장 먼저 CPU를 요청했으면 뭐 그것이 양이 많던 적던 그거 상관없이 가장 먼저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 선착순이라고 볼 수 있죠. 선착순. 그래서 가장 먼저 요청했는 그 프로세스한테 가장 먼저 CPU를 할당해갖고 끝날 때까지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선착순 1번에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선착순 1번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FIFO 방식이죠. 그런데 이 프로세스가 정말 10시간이나 일을 해야 되는 경우다. 예를 들어서 10시간이나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이 10시간 동안 일을 처리할 때 중간에 아무도 끼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프로세스 하나만 지금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결과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온 작업이 가장 먼저 처리되는 것이 FIFO, First in, First out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SJF라고 하는 거. SJF는 Shortest job입니다. Shortest job.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shortest remaining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적은 거에게 먼저 CPU를 할당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었고, 지금 비선점으로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일단은 내가 잡으면 절대 낚아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SJF 같은 경우에는요, 일 자체가 가장 짧은 작업을 먼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작업이 제일 작은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가장 짧은 작업을 제일 먼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일부터 먼저 처리하는 거 있죠. 쉬운 거부터 먼저 처리하는 거.
먼저 처리하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5분짜리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10분짜리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30분짜리를 처리하면 이런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작업을 먼저 수행하는 겁니다. 대신 5분짜리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10분짜리가 끼어들 수 없고 10분짜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30분짜리가 끼어들 수 없는 그런 특징이 비선점 스케줄링입니다. 그 다음에 HRN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HR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처리 시간이 긴, 그러니까 작업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SJF 같은 방금 위에 있는 거, 그것처럼 짧은 작업은 항상 긴 작업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그러니까 5분짜리가 가장 먼저 처리되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진 SJF 같은 경우에는 단점을 이제 보완을 하는데,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은 처리 시간이 긴 작업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속 기다리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어떻게 매기냐면은 서비스 받을 시간분의 대기 시간 플러스 서비스 받을 시간. 요런 식을 만들어 가지고 우선순위별로 이제 가장 먼저 처리돼야 될 거를 이제 정하는 방법이 HRN이라고 하는데요. 자, HRN이라고 하는 것은 SJF의 보완해서 만들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요 그 식 자체를 외우시는 것은 별로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선점 스케줄링에는 요런 방식이 있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장치 관리입니다. 기억장치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운영체제가 기억장치를 관리를 하는데 주기억장치도 있고요. 우리는 보조기억장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메모리도 사용합니다. 자, 이런 여러가지 기억장치들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오버레이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버레이. 자, 오버레이라는 것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버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주기억장치보다 어떤 큰 프로그램이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예를 들까요? 한글 예를 들어서 한글 만약에 2005라고 칠게요. 이런 아주 큰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주 큰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아주 크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한글 2005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이렇게 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CPU가 처리를 하고 처리되기 전에 대기하는 공간이 주기억장치죠. 주기억장치에서 대기하다가 하나씩 CPU가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기되는 공간에 일단 올라가야 실행을 할 수 있거든요. 주기억장치에 올라가야 실행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주기억장치보다 큰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이 주기억장치의 한글 2005의 필수적인 부분만 이쪽으로 올려놓고 나머지 부분은 보조기억장치에다가 놔두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것만 쏙쏙 뽑아서 주기억장치에 올려놓는 것을 오버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기억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의 실행이 가능하며 실행에 필요한 부분만 기억장치에 읽어와서 실행하는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기억장치에서 실행하는 도중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면 보조기억장치에서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을 또 가지고 와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영역을 차지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보조기억장치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다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지금 주기억장치에 올라가 있는 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버레이라는 단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교체, 스와핑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교체라는 것은 사용자 A가 기억장치를 사용하다가 다른 사용자 B가 사용해야 될 경우, 이 기억장치를 A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B가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사용 중인 A의 내용은 여기에 있던 원래 A가 사용하던 A의 내용이 되겠죠. 이 A의 내용은 보조기억장치에 이 보조기억장치는 얼마든지 저장시킬 수 있는 저장고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있던 이 기억장치에 A의 내용이 있었던 것을 보조기억장치에 넣으면 이 공간은 비게 됩니다. 비게 되니까 이 빈 공간에다가 다시 B를 넣으면
원래는 A가 있다가 나중에는 B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B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A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A의 내용은 보조 기억장치에 잠깐 자리를 이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A가 기억장치를 사용하다가 다른 사용자 B가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사용 중인 A의 내용은 보조 기억장치에 보존이 되고 보조 기억장치에 임시 피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리 이동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게 되니까 그 빈 공간에다가 B의 프로그램 기억장치가 올라가는 그런 방식을 교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체는 자리 바꿈을 말해요. 자리 바꿈. 자, 그 다음에 가상기억장치입니다. 가상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너무 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기억장치에 여기를 보조기억장치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주기억장치라고 하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오버레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것만 주기억장치에 올려놓고 나중에 CPU가 이렇게 필수적인 부분만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조기억장치를 일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도 주기억장치로 똑같이 생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가상기억장치라고 합니다.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가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가상현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주기억장치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만큼을 좀 더 넓혀서 쓰는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진다 이게 아닙니다.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용량을 확대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용량을 확대했다. 용량을 더 넓게 해서 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상기억장치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은 사용자의 그런 논리적인 주소 그런 공간들을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 가지고 실행 중에 필요한 부분만 주기억장치에 동적으로 이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법인데요. 주기억장치의 용량을 어떤 초과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만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방을 더 하나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게 원래는 주기억장치가 아니라 보조기억장치인데 주기억장치처럼 쓰는 거예요. 가상으로. 그래서 기억장치의 여유 공간에 프로그램의 일부를 적재를 해가지고 주기억장치 공간처럼 주기억이다. 난 주기억이다. 이라고 그냥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또 한번 읽어보면 프로그램이 모두 기억장소에 적재되지 않아도 수행 가능한 기법이다.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확장해서 쓰는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용량은 확대하는 의미가 맞는데 속도는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페이지와 세그먼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보조기억장치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이런 정보들이 주기억장치가 보조기억장치에 지금 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들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동하는 방법이 고정된 크기의 페이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크기가 마구제비로 변하는 그런 형식의 세그먼트 단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빗금 친 부분은 지금 주기억장치처럼 이제 넓혀서 쓰는 거고요. 자, 넓혀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억과 이런 보조기억 사이에서 블록의 크기, 블록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단위가 되거든요. 이런 단위가 일정한 경우를 페이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은 주기억과 보조기억 사이에서 블록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를 세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억장치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 있고 주기억장치에 이제 크게 원래는 하나짜리만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로 더 넓혔기 때문에 이만큼 큰 것들도 넘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조기억장치의 여유 공간을 프로그램 일부를 적재해놨기 때문에 이런 적재해놨는 것을 같이 주기억장치에 올려놓은 것처럼 쓰는 방법을 가상기억장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페이지란 말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블록의 개념입니다. 블록. 그래서 주기억장치의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자르는 방법을 블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교체를 하는데 왜 교체를 하냐면은 자,
L4와 LRU라는 요 두 개의 방법이 나왔거든요. 일단 두 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드리면서 왜 교체가 일어나야 되는지 자동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는 페이지 교체 기법인데요. 이 방법은 주기억 장치에 먼저 들어온 오래된 페이지를 선택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그림 그린 거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조기억 장치에 이제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거였고, 이제 여기에 주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가 있고, 보조기억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프로그램상의 빗금친 부분에다가 프로그램들이 다 올라온 겁니다. 다 올라와 가지고 주기억 장치에 가장 먼저 들어온 페이지, 블록 하나, 블록 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요렇게 일정한 크기로 자른 것을 페이지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일정하게 정사각형으로 자른 것을 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단위를 페이지라고 하는데 이것부터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순서대로 들어왔다면 제일 먼저 들어온 페이지를 선택해서 다음에 이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이런 페이지들과 변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과 여기에 있는 내용은 둘 다 똑같이 주기억 장치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올라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CPU가 접근하는 것은 주기억 장치 요것만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한 파일들이 여기에 있으면 그냥 와서 1번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만약에 9번이란 얘기죠.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 9번이 이쪽 주기억 장치로 옮겨져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에 있던 이런 그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이 공간에다가 지금 프로그램을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지금 같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없는 거는 이 부분에 있다란 얘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9번을 여기에 있는 어떤 하나와 이제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이동이란 얘기가 이제 교체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사각형과 9번 사각형을 변동하는 방법, 이것이 FIFO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것을 1번이 먼저 들어왔다고 가정을 했죠. 그래서 1번을 먼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먼저 들어온 오래된 페이지를 선택해서 새로운 내가 원하는 데이터와 원하는 블록과 원하는 페이지와 교체를 시켜주는 방법이 FIFO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LRU라고 하는 것은요, Least Recently Us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페이지. 그래서 지금 주기억 장치에 지금 6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6개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계속 이제 CPU가 이렇게 처리를 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6번은 보니까 사용을 하지 않더란 얘기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사용을 거의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이 페이지를 나중에 새로운 내가 필요한 페이지와 변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교체하는 방법을 LRU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LFU거든요. LFU 같은 경우에는 Least Frequently Used라고 해가지고요. Frequently는 횟수죠. 횟수. 그래서 자주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사용 횟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 리스트는 가장 그러니까 최소한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가장 적은 횟수로 쓰인 거를 이제 바뀐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주기억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조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쓴다 그랬죠.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정하게 페이지로 나눴다고 칠게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페이지가 발생하는데 자, 이 주기억 장치를 CPU가 이렇게 처리를 하나씩 하게 됩니다. 필요한 부분을. 그런데 사용 횟수가 가장 적다라는 얘기는 1번은 자주 사용하더란 얘기죠. 2번도 자주 사용하고 3번도 사용하고 4번도 사용하고 5번도 사용하고 6번도 사용하는데 가장 인기 없는 거, 가장 CPU가 사용할 때
횟수가 적은 거 6번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사용을 하는 거예요. CPU가. 그래서 사용 횟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할 페이지로 선택하는 것이 LFU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횟수가 가장 적다란 얘기는 한 번도 쓰이지 않은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전혀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UR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Not Used Recently라고 해가지고 영어 발음 정말 신경 쓰입니다. 여러분들 조영기식 발음 이해해 주십시오. 자, NUR인데요. Not Used Recently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 최근에 쓰이지 않은 페이지,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최근까지 최신의 데이터가 아니다는 얘기죠. 최신의 데이터, 최신의 페이지. 그래서 지금 주격장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는데 지금 가장 최근까지 쓰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쓰였던 거를 6번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옛날에 썼던 거니까 지금 최신에는 또 쓰일 확률이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기법으로 최근 쓰이지 않는 페이지는 나중에도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체될 페이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으면 교체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교체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ot used recently라고 해가지고 최근까지 사용되지 않은 거를 이제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새로운 데이터 블록과 페이지와 변동 이제 페이지를 교체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제 중요한 개념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 교착 상태라고 하는 거 나왔거든요. 자, 교착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아까 프로세스 1번, 프로세스 2번, 프로세스 3번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프로세스가 3개가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 자체들이 서로 1번은 2번 경계하고 2번은 3번 경계하고 3번은 1번 경계하고 서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경계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1번 첫째 언니가 있고요. 둘째 언니가 있고요. 셋째 언니가 있어요. 이렇게 딸 많은 집에서는 항상 싸우죠. 옷 때문에. 자, 1번은 가방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가방. 그 다음에 2번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신발이라고 할게요. 정말 예쁜 신발. 그 다음에 3번은 어떤 갈까요? 옷이라고 할까요? 정말 예쁜 자켓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이 프로세스라고 가정을 해 주시고요. 이런 언니 3명이 동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1번도 꼭 나가야 되고 2번도 꼭 나가야 되고 3번 언니도 꼭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꼭 나가야 되는 일이 3명이 동시에 지금 일이 이제 터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1번은 가방만 가지고 가면 되고 2번은 신발만 가지고 가면 되고 3번은 자켓만 입고 나가면 되는데 자, 딸만 많은 집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죠. 자, 여자들끼리만 있으면요. 가방이 있어도 가방과 신발을 2개 있는 거를 더 좋아하고 가방, 신발, 자켓까지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 무조건 뺏어야 되는 게 여자들의 그 삶이죠. 자, 가방을 가지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는데 2번이 가지고 있는 신발을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신발을 가지고 있는데 자켓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번은 자켓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번 언니한테 가방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가방도 최고급 가방이고 신발도 최고급 신발이고 자켓도 최고급 자켓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켓만 가지고 신발만 가지고 가방 한 가지만 가지고는 외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방은 가지고 있지만 신발까지 같이 신고 가겠다 얘기고요. 신발은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맞는 자켓도 입고 나가겠다는 얘기고요. 3번은 자켓은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맞는 가방도 하나 걸치고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양보하지 않고 나는 꼭 나가야 된다라는 목적은 3명이 동일하죠. 지금 3명이 나가야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나가야 되는 건 확실한데 자기네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방을 가진 사람들은 가방을 가진 이 첫 번째 언니는 꼭 신발을 가지고 가야 되고 이 신발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두 번째 언니는 자켓을 꼭 입고 나가야 되고, 자켓을 입고 나가는 언니는 가방을 꼭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철칙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교착 상태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 교차로 있죠. 사거리 교차로. 여기서 자동차가 하나 둘 셋 네 대가 있는데 이 네 대가 서로 자기 가는 방향만 가려고 하고 양보를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언니들이 나가지는 못하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1번은 2번이 빌려주길 바라고, 2번은 3번이 빌려주길 바라고, 3번은 1번이 빌려주길 바래요. 그렇지만 이 세 명은 동시에 지금 나가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 상에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실행 중에 있게 되면 각 프로세스는 자신이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행을 하다가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방금 설명드린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빌려주지 않아요. 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보세요. 1번은 지금 신발을 원하고 있고 가방은 가지고 있죠. 가방은 가지고 있는데 이 가방을 또 3번이 빌려달라고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얽히고 설키는 현상을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두 프로세스는 모두 더 이상 실행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데드락 상태라고 합니다. 교착 상태 아주 중요합니다. 자, 2004년 7월, 2003년 1월 이렇게 두 번 출제가 됐는데요. 교착 상태의 의미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내에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1번 언니는 절대 가방을 포기하지 않아요. 남에게 빌려주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고 그 다른 프로세스에게 빌려달라고만 계속 때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명이 그냥 나가면 되는데 프로세스의 성격상 그게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런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데드락 상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아까 그 교차로처럼 이렇게 서로 양보하지 않는, 아까 1번 언니, 2번 언니, 3번 언니인 것처럼 서로 이렇게 서로를 삼각관계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나는 양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잖아요. 그죠?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발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상호 배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호 배제라는 것은요, 프로세스들이 각각 그 자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것은 뭐 아까 가방이나 자켓이나 그런 서로에게 원하는 그런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 배타적인 통제권을 요구할 때, 배타적인 통제권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한 번에 한 프로세스, 그래서 다른 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자원. 그래서 다른 프로세스가 다른 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규칙을 상호 배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로 이렇게 나는 내가 할 것이다. 나는 내가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 입장만 내세우는 것을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독점해서 자꾸 나는 내가 할 것이다. 계속 내 입장만 내세우는 것을 배타적인 통제권을 요구할 때 배타적으로 남은 생각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내 입장만 내세우는 것을 상호 배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와 대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점유와 대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자, 점유와 대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양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양보하기를. 그래서 자기는 절대 양보하지 않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절대 주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양보하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신발을 좀 나한테 빌려달라, 계속 빌려달라, 양보해달라라고 계속 기다리는 상태를 점유와 대기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방은 남한테 빌려주지 않고 계속 가방과 신발 두 개를 동시에 지금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제발 빌려달라라고 기다리고 있는 대기 상태가 계속되는 그런 그런 조건이 교착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순환 대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순환 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환영대기라고도 합니다. 환영대기라고도 하거든요. 환영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1번, 2번, 3번 언니들 간에 이런 요구가 원형 형태로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은 2번에게, 2번은 3번에게, 3번은 1번에게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 이런 형식이 이제 끝나지 않은, 계속 끝나지가 않겠죠. 계속 화살표 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환영으로 계속 대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 원형의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세 개 말고도 비선점이라는 것도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선점이라는 것은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낚아챌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뺏기지 않아요. 강제적으로 뺏기라고 적었네요. 뺏기지 않도록. 그래서 강제적으로 끝낼 수 없는 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1번, 2번, 3번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삼형제가, 3자매가 계속 싸우고 있는데 첫 번째 언니가 그 힘이 제일 세겠죠. 그래서 1번 언니가 이제 중재를 하는 거죠. 때리는 거죠. 때려서 2번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면 뭔가 어딘가 하나에 연결이 끊어지면서 이 교착 상태가 어떻게 좀 조용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비선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선점은 어떻게 강제적으로 남자친구를 빼앗는 것을 선점이라 그랬고요. 선수 친다 그랬고요. 비선점은 그 반대였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뺏기지 않는 성질을 비선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뺏기지 않으니까 정말 세 명의 능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절대 이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은 여러분 지금 외우십시오. 첫 번째는 상호배제, 두 번째는 점유와 대기, 세 번째는 비선점, 그 다음에 환영대기. 이런 식으로 해서 교착 상태, 절대 양보하지 않는 상태, 절대 다른 프로세스가 양보해준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상태, 그 다음에 절대로 강제적으로 끝낼 수 없는 거, 절대로 끝낼 수 없어요. 절대로 강제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내가 꼭 이 모임에 나가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절대 없어지지 않고 나는 꼭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 목적이 세 명 다 똑같이 동일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조건이 발생을 하면 교착 상태, 절대 끝낼 수 없는 그런 교착 상태, 데드락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커널에 대한 내용입니다. 커널은요,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입니다. 자, 커널은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입니다. 자, 커널이 어떤 건지 용어를 알아놓으셔야 되는데요. 자, 운영체제에서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그 다음에 제어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핵으로 부르며 핵으로까지 부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세스도 관리하고 CPU도 제어하고 입출력도 제어하고 기억장치 관리하고 모든,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처리 과정, 이거 앞에서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고요. 컴파일을 하면 번역을 하는 기능이라 그랬고, 컴파일 시킨 뒤에 링킹을 시킵니다. 필요한 자원들을 모두 연결시키는 거죠. 그런 그 기계어에서 필요한 그 호출한 그런 정보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모두 링킹한 뒤에 이제 로딩을 합니다. 실행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는 이런 단계를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로더가 수행하는 기능, 이것도 앞에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배치라는 단어 외우시고요. 할당이라는 단어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로드한다, 로딩한다라는 주기억장치를 읽어드린다라는 세 개의 단어 꼭 외우십시오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재배치가 가능한 주소들을 할당된 기억장치에 맞게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는 먼저 할당 먼저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적재할 주기억장치 안에 공간을 이렇게 먼저 할당을 해요. 공간을 이렇게 난 요만큼 쓰겠다라고 할당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재배치가 가능한 주소들을 할당된 기억장치에 맞게 변환한다. 이 모든 것을 먼저 주기억장치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조 기억장치에 일단 그 로드 모듈 그런 것들을 일단 올려놓고 이 상태에서 실행 가능한 상태가 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주기억장치에. 근데 올라가기 전에 이제 보조 기억장치에 있는 것들과 여기에 내가 새롭게 할당받은 이 자리와 이렇게
주소들을 변환을 시켜주는 작업, 그런 작업을 재배치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재배치가 끝나면 이제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읽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로더의 기능이었습니다. 자,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제어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이었죠. 컨트롤. 그래서 제어, 관리하고 감독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감시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 슈퍼바이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지 보면 자원을 뭐 할당하고 이런 핵심 기능입니다. 핵심 기능. 관리하는 기능. 그래서 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스템 전반에 의해서 이런 동작들이 잘 되고 있는지, 혹은 뭐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감독도 하고 이렇게 자원의 할당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모든 전반적인 감시를 하는 것이 감시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전체 작업들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일을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자원의 어떤 분배도 하고 그 다음에 할당도 하고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 같은 거, 그 다음에 시스템 자원 같은 거 할당하는 거, 이런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잡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작업 제어 프로그램 지금 위에서 지금 조금 바뀌었는데요. 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은요, 자료를 전송하고 그 다음에 파일의 조작, 그 다음에 파일을 또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다음에 작업 제어 프로그램, 여기에 작업 제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 작업 제어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 잡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여기서 헷갈렸는데, 자, 잡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작업 관리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자원의 분배나 그런 할당 같은 거, 그 다음에 스케줄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업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 밑에 데이터 관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전송하고 그런 파일들을 조작하는 그런 기능들을 관리하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업 관리, 감시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이런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부분은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슈퍼바이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다가 제가 참고사항을 올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인데요. 처리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 문제 처리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운영체제가 제일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게 기계어로 번역한다 그랬죠. 기계어로 번역해서 시스템에게 내용을 전달한다 그랬죠. 그래서 언어 번역 프로그램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인터프리터 있었죠. 인터프리터, 줄 단위로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컴파일러가 있고요. 이거는 한 번에 몽땅 다 하는 거죠. 컴파일러. 그 다음에는 어셈블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뭐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로더 같은 거 있죠. 실행 모듈을 올려주는, 주객장치 올려주는 로더의 기능, 그런 로더라는 그런 프로그램들, 혹은 유틸리티 프로그램,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처리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용자가 필요한 프로그램. 그래서 어떤 처리를 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처리 프로그램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문제는 처리 프로그램보다는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작업 관리, 자, 밑에 적을게요. 작업 관리, 그 다음에 감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그래서 데이터, 감시, 작업,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운영체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제어 프로그램 속에서는 아까 감시 프로그램 있었고요. 작업 관리 프로그램 있었고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 쪽으로는 언어 번역을 처리하는 거죠. 번역해주고,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 유틸리티나 그런 서비스, 로더 같은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 처리, 문제를 처리하는 사용자가 그냥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처리 프로그램이라 했고요. 제어는 컨트롤의 개념이니까 감시도 하고 작업적으로 프로세스들이 똑바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런 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 그런 제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 요까지 운영체제 전반적인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플링과 버퍼링이라는 용어가 2003년 7월, 10월에 똑같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스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와 고속의 CPU 간의 속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입출력 장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프린터를 예를 들면, 프린터는 너무너무 늦게 처리하고요. CPU는 너무너무 빨리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프린터로 보내겠다. 내가 이거 빨리빨리 처리해가지고 나는 프린터로 빨리 이제 작업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CPU와 프린터가 이렇게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속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틀리기 때문에 속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간에 스플링이라는 게 있어서요. 스플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 공간에다가 CPU가 처리한 것을 모읍니다. 모아놨다가 프린터가 하는 만큼씩 조금씩 주는 거예요. 프린터가 너무너무 늦게 처리하니까. 그래서 스플링은 프린터를 이렇게 중간에서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퍼링도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요. 송신자와 수신자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프린터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스플링이라는 얘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버퍼의 개념이면 임시 저장 공간이죠. 임시 저장 공간을 우리가 버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간에 빈 공간을 하나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송신자가 있고요. 수신자가 있습니다. 이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런데 송신자는 너무너무 빨리 보내고 수신자가 너무너무 늦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트럭에서 물건을 이렇게 하나씩 빨리빨리 내려다 주면 그 내리는 것을 이렇게 부뜩부뜩 받아서 밑에다가 내놓아야 되는데 밑에서 받는 사람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내리는 사람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사람도 계속 기다리게 되겠죠. 밑에 사람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 송신자, 수신자 사이에 속도 차이가 이렇게 난다면 주격 장치의 일부를 버퍼로 쓰는 거예요. 버퍼로 써가지고 송신자가 버퍼에다 일단 모읍니다. 하나씩 모읍니다. 이 송신자는 빨리빨리 처리하니까 버퍼에다가 빨리빨리 모으겠죠.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모으는 시간에다가 수신자는 하나씩 빼가는 거죠. 그 대신 공간은 수신자가 바로바로 하나씩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덜 수가 있습니다. 버퍼라는 공간 속에는 하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받아서 하나씩 넘겨주고 또 하나씩 넘겨주고 또 2개 가져갔으면 또 송신자가 또 하나 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퍼로 사용을 하면서 속도 차이 해결, 속도 차이를 해결한다라는 이런 요 위에도 마찬가지 속도 차이를 해소한다라는 거, 이 두 부분은 공통점으로 비슷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인터럽트입니다. 자, 인터럽트는 운영체제 속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잠시 작업 수행을 멈추고 상황에 맞는 처리를 한 후에 다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 자체를 인터럽트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를 들 때 집에서 학교까지 등교를 합니다. 근데 학교에 가다가 한 10분쯤 왔는데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 지점에서. 그러면 학교를 계속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배 아픈 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볼 일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볼 일부터 먼저 보고 해결을 본 뒤에
그 다음에는 학교를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발적인 사태를 먼저 해결을 한 후에 다시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을 인터럽트라고 하고요. 인터럽트의 종류에는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라고 해가지고 운영체제에다가 슈퍼바이저 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안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인터럽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터널 인터럽트라고 해갖고 외부 인터럽트, 외부 장치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 장치 혹은 그런 예기치 못하게 필요 없는 그런 키보드를 이렇게 만져서 다른 그 상황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 외부 요소들. 그 다음에 IO 인터럽트는 입출력에 관한 입출력 장치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 이런 인터럽트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럽트 종류가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고요. 슈퍼바이저 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운영체제에다가 슈퍼바이저 콜을 하게 되면 그 콜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해주는 그런 인터럽트를 슈퍼바이저 콜이라고 하고, 외부 요소, 외부의 어떤 다른 요소들이 내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예기치 못하게 중단시키는 그런 효과를 외부 요소가 이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IO 인터럽트는 말 그대로 입출력에 관한 그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인터럽트를 먼저 처리하고 나서 이제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럽트 종류까지 모두 살펴보았고요. 운영체제의 개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출문제 풀이에서 확실히 재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